자, 그러면은 그 5강 2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근대 기록 관리의 1, 2 이 순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기록 관리는 제목이 이 첫 번째 갑오정권과 근대 기록 관리 시작, 두 번째 통감부의 기록 장악과 조선 침탈, 세 번째는 조선 총독부의 기록 관리, 이렇게 세 장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회차에는 1. 갑오정권과 근대 기록 관리 시작하고 2. 통감부의 기록 장악과 조선 침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쓴 책인데요. 한국 근현대의 기록관리라는 주제로 제가 책을 냈습니다. 주로 한국 근대와 현대의 기록관리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기록관리 정책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이 전체적인 목차인데요. 총론에는 한국 기록관리의 사적 추이해서 한국의 기록관리의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해서 큰 타이틀은 한국 기록관리의 사적 추이라고 해놓고, 이제 전통시대의 기록관리, 우리 이제 강의를 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근대의 기록관리, 세 번째는 현대의 기록관리, 이렇게 크게 세 부분을 나눠서 총론격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이제 조선시대의 기록관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갑오정권에 들어와서 기록관리 정책이 근대 기록관리의 시작이었고, 대한제국 때 기록관리는 갑오개혁의 기록관리를 계승해서 이어졌다, 이렇게 살펴봤던 부분이고요. 제2부에서는 일제가 조선을 침탈해 들어오면서 통감부 시대에는 보호국으로 했고, 일제 시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조선의 역사 기록과 행정 기록을 장악하면서 일본이 이제 식민사관의 논리를 크게 구축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5개의 장으로 나누어서 이제 하여튼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는 일제가 조선을 침탈해 들어오면서 어떻게 기록 관리를 장악해 들어갔고, 그 부분을 통해서 식민 통치에 이용을 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3부에서는 한국 현대사와 기록관리 해서 중요 대한민국 정부 이후의 기록관리 정책을 큰 흐름에서 살펴봤고요. 주로 이제 참여정부의 기록관리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제4부에서는 한국 현대 기록관리 제도 해서 이제 1999년, 특히 이제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련 법률과 2007년에 공공기록물 관련 법률하고 대통령 기록물 관련하는 법률의 제정에 의해서 어떤 새로운 제도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운행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 책을 참고하시면은 강의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경북대학교 사학과 이제 김경남 교수가 최근에 발간한 책인데요. 이건 이제 마찬가지로 기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목은 일본의 식민지배와 역사적 책임이란 제목인데, 부제가 중층적 결제 구조로 본 식민지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이제 1894년 이제 청일전쟁과 1904년 러일전쟁, 혹은 일제가 1910년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해 가면서 조선에 있는 소위 결제 문서만 봐가지고는 단면적인 뭐 파악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일본에 남아 있는 일본 내각에서 이제 결제를 한 문서를 봐야지만 일본이 어떤 의도로 조선을 식민지 통치해 갔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제 일본 본국에 남아 있는 기록을 함으로써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지배의 이제 실체를 복합적으로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런 것을 규명한 뭐 책입니다. 나름대로 이것도 기록학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고려할 만하다. 김경남 교수는 경북대학교 사학과 교수지만은 경북대학교의 기록관리학과 또 이제 거기에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갑오 정권과 근대 기록관리의 시작, 이 타이틀로 살펴보겠습니다. 갑오 정권의 기록관리 부분이 우리 조선의 근대 기록관리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이제 표제로 규명을 한 것이죠. 갑오 정권은 당시의 조선의 상황이 1894년 1월에 이제 고부 밀란이 일어나고 3월에 이제 전라도의 농민군이 소위 갑오 농민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것을 역사학 쪽에서는 제1차 농민전쟁이라고 하죠. 전라도의 농민군이 3월 달에 일어났을 때 조선 정부군이 그걸 진압을 하려고 했지만은 한 번은 전라도의 지방군하고 농민군하고 전투를 벌였는데 농민군이 승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중앙에서 중앙군이 파견이 됩니다. 파견이 되어서 다시 또 중앙군의 선발대하고 농민군하고 전투를 벌이지만은 거기에서도 농민군이 승리를 해요. 농민군이 뭐 한 10만 명 뭐 이렇게 모일 때는 그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당시에 조선 정부에다 이제 개혁을 요구했기 때문에 조선 정부의 군대로는 진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선 정부에서는 논의 끝에 청나라에게 군대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외교문서를 작성을 해서 우리나라 이제 남쪽에 무지몽매한 민들이 이제 그 밀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우리 힘으로는 진압하기가 어려우니까 귀하의 군대 것에는 이제 와서 진압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청나라의 군대의 원병을 요청하는데 당시 그 1885년에 텐진 조약에 의해서 청나라 군대가 파견이 되면은 일본 군대도 자동으로 이렇게 파견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두 나라는 청나라하고 일본은 조약을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청나라 군대가 군대를 파견하자 일본도 군대를 이제 파견합니다. 그건 조선 정부가 인지하고 있지 못했던, 고려하고 있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조선 정부의 군대는 전라도를 점령하고 있었던 농민군의 지도부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소위 휴전협정을 맺죠. 그래서 이제 휴전협정을 맺고 조선 정부는 일본군과 청나라
일본에게 군대를 우리 조선 정부가 이제 밀란을 해결했으니까 두 나라 군대는 물러나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에 청나라 군대는 응할 의사가 있었지만은 일본 군대는 응할 의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본 군대는 그것을 매개로 해서 이제 청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일으키고 1894년 6월 25일 날 일본 군대가 경복궁을 포위해가지고 이제 왕과 왕비를 위협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정권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세워진 정권이 갑오 정권이야. 그래서 1894년 6월 28일 날 갑오 정권이 이제 세워지면서 나름대로 이제 새롭게 구성을 한 이제 개화파 정부는 이제 새로운 개혁 정책을 이제 펼치게 되죠. 그것이 이제 갑오 개혁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관제 개혁과 새로운 기록관리 제도를 정립하게 된다. 기록관리의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1894년 6월 28일 날 관제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의정부와 6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2조, 호조, 이제 예조, 병조 이렇게 그 6조가 있었는데 6조를 해체하고 의정부와 8개 아문으로 개편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중요한 것은 기록관리했던 측면에서 보면 각 부는 각 그 요새 시간하면 이제 부처는 독자적으로 기록을 관리하는 부서를 설치를 하게 되죠. 그게 의정부에는 기록국과 편사국을 설치하고 각 아문에는 8개 아문에는 총무국을 설치하든가 혹은 중요한 외무 아문과 탁지 아문에는 기록국을 설치해서 이제 기록을 전문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었고 총무국 산하에는 문석과 왕복과 보곡과 기록과 이렇게 해서 문석과에는 현영 관리 그리고 기록과는 주로 이제 준현영의 비현영 관리 역사 기록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를 만들게 되면서 기록 관리의 어떤 새로운 어떤 측면을 이제 공포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894년 6월 28일 날 출범한 새로운 갑오 정권은 이제 기록 관리의 법령을 공포하고 새로운 공문의 양식들을 반포합니다. 그래서 1894년 7월 12일 날에는 명령 반포식을 이제 공포해서 법률과 칙령을 반포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왕이 있지만은 고종이 있지만은 밑에 대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군국기무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군국기무처에서 논의해서 결정을 하면은 그게 소위 이제 법령으로 공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종은 있었지만은 형식적으로 사인하는 그런 형태를 띠었어요. 즉 이제 입헌 군주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즉 조선 왕조의 전제 군주제에서 갑오 정권에는 그 왕 밑에 군국기무처를 만들어서 밑에 대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은 그것을 이제 의안이라고 해서 공포를 하면 그게 이제 법률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됐고 7월 14일에는 각 부, 각 아문 통행규칙에서 문서를 이제 전달하고 접수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하고 뭐 이런 이제 규칙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일본의 명치유신의 기록 관리의 어떤 규칙을 대거 모방을 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하고 1894년 11월에 칙령 제1호로 새로운 공문의 형식을 반포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항은 물론 6월 28일 날 갑오 정권이 설립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일정한 공문서 양식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는 조선의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어요. 즉 지금은 우리 공문서 양식할 때 서기 1960 몇 년, 지금은 서기 2020년 이렇게 하고, 조선시대 때는 청나라 황제의 연호를 소위 빌려다 썼습니다. 근데 이때 와서는 청나라의 종속관계를 우리가 탈피한다, 이런 취지로 청나라 황제의 연호를 쓰지 않고 조선의 독자적인 연호를 썼어요. 뭘 썼냐? 그러면 여기서는 맨 처음에는 1894년 6월 28일 날 법령을 공포하는데, 그때는 1894년에 청나라 황제의 연호를 쓰지 않고 개국 503년 이렇게 썼어요. 개국 503년이라는 것은 조선이 건국이 1392년이기 때문에 그게 개국 1년이고, 거기서 따져가지고 1894년은 개국 503년이에요. 그래서 개국 503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던 거죠. 그리고 1895년에는 개국 504년 이렇게 쓰고, 그 뒤로는 이제 우리가 독자적인 연호를 썼어요. 그래서 1896년에는 97년에는 대한제국을 공포하면서 광무라고 하는 연호를 쓴다든가 이런 형태를 띄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문서에 국문 또는 국한문을 사용했어요. 그 이전까지는, 갑오정권 이전까지는 우리 조선왕조 500년 동안은 모든 공문서는 한자를 썼어요. 한자를 썼는데 이때 와서 처음으로 국문이나, 즉 세종대왕이 창제했던 한글이나 혹은 국한문을 사용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자와 토씨는 한글로 쓴다든가 이렇게 됐던 거죠. 그렇게 했고, 또 공문서를 인쇄용지를 인쇄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었고, 또 공문서 종류가 조선왕조 때는 조선전기부터 조선 후기 해가지고는 공문서의 종류가 한 100여 종 이상 됐어요. 근데 그것을 간편하게 한 20여 종으로 이제 간소합니다. 그리고 공기록 원본을 보존하게끔 했어요. 조선시대 때는 등록이라고 해가지고 공문서를 접수를 하면은, 보내고 접수를 하면은 그 공문서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는 형식으로 공문서를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특징이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갑오 정권의 기록 관리가 우리나라의 근대 기록 관리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1897년에 고종은 이제 대한제국을 공포합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의 기록 관리를 보면은 대체로 갑오 정권의 기록 관리를 그대로 계승을 했어요. 즉 대한제국의 중요한 기관들에서는 기록 담당 부서를 이제 설립을 해서 기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형태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 시기에 중요하게 여겼던 부서들, 국내부, 내장원, 원수부, 경부, 이런 것들, 직야문, 이런 것들은 그 내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나름대로 전문적인 기록관리 부서를 설립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군부는 잘못되어 있는데 원수부가 근대적 군대예요. 경부는 근대적 경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통감부의 기록관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감부는 1904년 일본은 2월에 러일 전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1905년 5월 말에 동해에서 일본 해군과 러시아 해군이 전쟁을 벌여가지고 일본 해군이 승리를 합니다. 이 러시아 해군은
1904년 2월에 몰래 러일 전쟁을 일으킬 때 이 극동 지역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러시아 해군이 격파당해요. 그래서 1904년 9월에 유럽에 주력 러시아 함대가 있었어요. 발틱 함대가 있었는데 그게 한 8개월에 거쳐서 러시아의 발틱 함대에 그 당시 지금 모스크바 옆에 있는 상페테르부르크에서부터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출범을 해가지고 유럽을 거쳐서 아프리카를 돌아가지고 인도를 거쳐가지고 이 대한해협까지 와요. 그래서 5월 말에 여기서 이제 일본 해군이 러시아 해군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뭐 거의 8개월 동안 왔으니까 기진맥진해서 온 러시아 해군과 일본 해군이 전투를 벌여서 일본 해군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1905년 7월에 곧바로 미국의 외무장관, 일본의 외무장관이 밀약을 맺어요. 카스트테프르 밀약. 그래서 미국은 필리핀을 이제 식민지로 점령하고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점령하는 것을 인정을 한다. 이렇게 한 거죠. 조약을 맺고 또 8월에는 영국과 제2차 영일동맹을 맺어가지고 영국도 일본이 조선을 독자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양해합니다. 또 미국의 중재하에 러시아와 일본을 이제 미국의 포츠모드라고 하는 보스턴 밑에 있는 도시에 이제 대표자를 불러가지고 이제 조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휴전협정을 맺게 하죠. 그래서 러시아와 일본은 조약을 맺어서 이제 일본이 조선을 독자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러시아도 양해를 해요. 그렇게 되자 세계적인 열강인 미국, 영국, 러시아로부터 일본이 조선을 독자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인정을 받았던 그 이제 일본은 1905년 11월에 조선에게 조선 정부 그 당시 대한제국 정부에게 이제 강요를 해가지고 을사조약을 맺어서 이제 대한제국은 독자적으로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외교권을 빼앗는 거죠. 그렇게 하고 1905년 12월에 통감부를 설치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본은 조선을 이제 보국하면서 서서히 침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것은 통감부가 이제 대한제국의 기록을 장악해 오면서 조선을 침탈해 갔어요. 그래서 이제 통감부가 어떻게 기록을 장악해 갔는가 하는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은 맨 처음에 들어와서는 이제 관제를 개편하고 그리고 1907년에 헤이그 밀사 사건 유명한 이제 고종이 그 당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거기서 열리고 있었는데 밀사를 파견하죠. 그래서 이제 고종이 을사조약에 사인을 하지 않았고 일본이 조선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국화해 간다. 이런 것을 세계 열강에 이제 알리려고 했지만은 그게 박은식의 한국 통사에 보면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회의는 열강들의 그 회의였기 때문에 도둑들의 만찬이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놓고 있습니다. 즉 열강들은 약소국의 입장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실이 고종이 밀사를 파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자 그 책임을 물어가지고 고종을 강제적으로 퇴위시키고 그 아들인 순종을 이제 왕위를 계승하게 해서 순종은 이제 일본의 요구 조건을 거슬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고 군대를 해산하고 밑에 장관은 조선인이지만은 밑에 차관을 전부 일본인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 통감이 그 차관을 통해서 조선 정부를 이제 조종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907년 이후에는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을 이제 실질적으로 지배가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었어요. 그것과 아울러서 이제 조선에 들어와서는 조사 사업을 진행을 해요. 중요한 산업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농업, 수산업 이런 부분을 이제 조사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가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어서 지배 통치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사항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선의 토지가 얼마고 또 인구가 얼마고 또 조선의 관습과 그다음에 기록 이런 것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그때 통감부의 통감이 이토 히로부미였어요.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의 막강한 그 정치 실력자였어요. 일본의 수상을 하기도 했고 그런 사람을 이제 조선의 통감으로 파견한 거죠.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는 아주 노회하고 일본의 실력자였기 때문에 조선에 와서 통감을 하면서는 매겸차랑이라고 하는 일본의 민법을 만든 아버지예요. 이 사람은 프랑스에 유학을 가서 프랑스 민법을 이제 공부했고 1898년에 일본 민법을 만드는데 이제 혁혁한 공로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수상일 때 그 일본 민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법에 대해서 잘 아니까 이 사람을 초청을 해가지고 조선의 부동산과 그 다음에 구례 관습 이런 것을 조사하는 총책을 맡겨요. 총책임자. 그래서 이제 밑에 부동산법 조사회하고 법전조사국에 이 사람이 총고문이 돼요. 총책임자가 돼가지고 진행을 했다라고 해서 조선의 이제 부동산법, 그다음에 기록, 관습 이런 것을 이제 조사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감부는 조선의 기록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모든 왕실 기구를 이제 전부 축소를 하는데 대한제국을 이제 그들이 장악하기 위해서 그러나 규장각이라는 기구만 확대하면서 여기서 이제 조선 정부와 왕실의 기록을 전면적으로 이제 기록을 정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감부에서 실시한 기록의 장악의 실제적인 사례는 첫 번째는 규장각을 장악하고 거기에서 역사 기록을 정리하고 두 번째는 대한제국의 정부 기록을 장악하면서 현영 기록을 정리해요. 세 번째는 정부 재정과 왕실 재정에 대한 기록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재정 정리, 재정에 대한 기록, 재정을 파악을 해야지만 거기서 이제 어떻게 세입을 그 세금을 걷고 또 황실 재산이 얼마나 있고 이걸 어떻게 소위 국유 재산으로 하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조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재정적으로는 황실 재산 조사와 국가 재정을 조사하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세금을 물리게 되면서 재원을 마련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1910년서부터 18년까지 토지에 관한 부분은 토지조사 사업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한 8년간 1910년서부터 18년간 이렇게 민유지를 조사하지만은 이미 국유지는 1907년 8년서부터 국유지는 1910년까지 해서 이미 조사를 완료를 하게 됐어요.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재정 조사와 그 다음에 규장각을 통한 역사 기록의 정리, 또 정부 대한제국 정부의 기록을 장악해가지고 그걸 파악해서 현영 기록을 정리함으로써 대한제국의 사정을 이제 파악을 했던 거죠. 이제 그것을 통해서 1910년 조선을 합방하면서는 조선을 이제 효율적으로 통치해가는 그런 이제 그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 부분은 당시에 이제 기록을 장악함으로써 그 나라의 사정을 파악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나라에 맞는 식민 통치를 구사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통감부에서 기록을 이제 장악을 하고 파악을 해서 조선의 실상을 이제 파악하고자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강의를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근대 기록 관리 1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